우리가 여기서 진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그 결과를 봤을 때 이 모든 게 정치였다. 명확하죠. 여기까지 올라간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자꾸 두드리다 보면 금이 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유럽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K방산에 대해서요, 어떻게 평가했냐면 현지화와 기술의 유연성이 가장 뛰어난 나라고요, 대량 생산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출 통제와 제재 그리고 각종 글로벌 리스크를 기업들에 컨설팅 해드리는 생션랩의 조희준 대표라고 합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알려주신다면요? 뭐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7월 6일 마크 카니 총리가요, 나토로 그 정상회담을 떠나기 전에 독일의 승리를 발표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뭐 결과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가 여기서 진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그 결과를 봤을 때 이 모든 게 정치였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국제정치. 아니, 사실 국제정치도 국내 정치와 유사합니다. 힘의 대결이고요.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상품이 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하다, 뭐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친소관계, 우리가 쌓아온,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쌓아온 정치적 역량,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가져온 기술적 역량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게 이 잠수함이나 국방 사업이란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자 발표에 독일이 채택된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나토죠, 독일이 채택된 이유는 나토입니다. 그게요, 우리가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계를 돌려 한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할 때인데요, 2002년에 한국에 1차 에펙 사업, 그러니까 미래 전투기 사업이 있었어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이 똑같은 걸 했습니다. 당시에요, 기사도 엄청 많이 났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이 미국의 F-15K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고, 이번에 정말 라팔이 되느냐라고 해서 프랑스에서도 한국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1차에서요, 원래 그때 보도들에 따르면 라팔이 압도했다라는 보도도 많이 났는데 1차에서 3% 아니다 점수가 라고 해서 2차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이제 그때도 이제 프랑스가 될 것 같이 이렇게 보도들이 많이 났고, 내부 사람들을 이용하며 라팔이 기술 이전이야 이런데 모든 거에 무수했다 라고 했지만 한국은 결국 F-15를 택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때 프랑스의 운명이 지금의 한국인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나토란 그 공고한 동맹을, 그리고 사실 그걸 쉽게 뚫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죠. 여기까지 올라간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자꾸 두드리다 보면 금이 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팀 코리아가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잘했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독일이 채택된 이유, 사실 실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를 그 도면 한 장으로 팔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 방산의 이제 입찰 유럽에 난 거 보면 지금 유럽이 거의 뭐 본물 터지듯이 방산 입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 폐했습니다. 다 유럽 회사로 갔어요. 작년 11월에 폴란드에서 잠수함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 8조 정도 되는 건데 그것도 스웨덴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5월에 루마니아에서 장갑차, 독일에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뭐 6월인가 프랑스에 다목적 연장 로켓포가 있었는데 그것도 영국하고 프랑스 합작하는 데서 가져갔습니다. 8,00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유럽 방산 시장이 열린다고 하지만 결국 제 생각이에요, 7,500조는 자기들이 가져갈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능력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에 따라 달려가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그 나토라는, 그리고 EU는 EU에서 맞는 걸 써야 된다는 그걸 뚫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압도적 성능을 가지지 않는 한 웬만큼 성능이 좋아서는 쉽지 않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캐나다 수주전에서 캐나다가 요구한 게 많았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퍼줘야 하는 조건이어서 안 된 게 다행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걸 보면 한국은 한 70조 정도 투자한다고 했고 60조 사업하는데, 그다음에 독일은 한 90조 정도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건 다 어느 정도 좀 과장이 많이 섞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게 다행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거는 조금 정신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어려운 비즈니스든지요, 이기는 게 좋은 거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뚫고 간 건 잘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졌지만 잘했고 했으면 안 됐을 거야. 뭐 이렇게 정신승리까지 나간다면 앞으로 발전이 없죠. 예를 들자면 똑같습니다. 우리 올림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요즘 뭐 올림픽 유치한다고 뭐 경제 효과가 얼마 하지만 그거 믿는 사람들은 없고요. 그 경기장 짓고 하는데 돈 많이 들고 엑스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해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캐나다의 증거를 뭐 그렇게 정신승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게 정치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훨씬 뛰어난 제안을 한 것도 맞아요. 우리는 70조, 독일은 90조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디에 몇 명의 일자리 그리고 그 캐나다의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곳에서 어떤 산업을 어떻게 할까 기술 이전까지 우리는 명확하게 해서 갔고요. 독일은 되게 불명확했습니다. 그냥 65만 개 잡이 열까 총 1년에 한 명으로 쳤을 때 총 65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리고 뭐 철강을 니네 걸 써겠다. 뭐 이 정도였는데 그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숫자의 노름일 뿐이었지 한국이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증거는 아직까지는 팀 코리아의 역량이 이 나토를 뚫을 수 없었다.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뚫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제 생각은요. 팀 코리아가 특히 정부가 하는 게 있고 기업이 하는 게 있을 텐데 기업은 상당히 채워졌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나 납기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빠르고 발달돼 있다는 건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팀 코리아에서 약한 부분이 어디냐? 정부가 되겠죠. 이거는 뭐 현 정부가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쌓아온 노력이 그 채워진 만큼 넘어가지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점점 세계는 갈려가고 있고 진영이 점점 더 명확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보수든 진보든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 러시아 사이에 껴있고 대양으로는 미국과 일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린 요 안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 나라이기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 코리아가 만들어졌을 때 저 유럽이나 나토 진영에서 한국 정말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다라고까지 믿음을 주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뭐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진영이 벌어지면 우리가 요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려도 못하는 시간이 전 이미 왔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룸이 있지만 그 룸 자체도 점점 좁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정부 쪽 포인트를 어떻게 쌓아갈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 정부가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과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월 700만 원 30억 자산가가 4일 만에 3,000번은 소액 경매단타 비법을 무료로 풉니다. 꽉 막힌 규제 속에서도 나홀로 반값 매물 싹쓸이하는 틈새 시장 단타 구조를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불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산업계는 어떤 걸 얻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아까 처음에 대단하다고 말씀드렸던 게요. 뭐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처음에 한 6군데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독일 당연히 있었고요. 한국 있었고 그다음에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그다음에 일본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두 나라를 고른 게 독일하고 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프랑스, 스웨덴 같은 나라를 나토 안에서 제쳤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기술과 우리의 제안을 통해서 제친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국이 어느 정도 인정받아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수주전, 뭐 좀 이런 표현은 좀 화장실에 가더라도 방구가 잦아야 화장실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앞으로 다른 수주전에 또 좀 더 유리하게 먹힐 수 있는 걸 저희가 찾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기술은 유럽, 가격은 한국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제는 납기와 생산 능력까지 한국이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외에서는 K 방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뭐 기술의 유럽을 우리가 한국이 많이 따라왔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처음 기자를 할 때만 해도 한 20 몇 년 전만 해도 미텔슈탄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독일의 중소기업은 난공불락이라고 했는데요. 독일의 그 난공불락이던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요즘에 판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심지어 중국에까지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기술적 우위가 상당히 내려간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방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경제가
최근에 폭스바겐이 한 10만 명 구조조정한다고 했잖아요. 미텔슈탄트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구조조정이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독일의 방산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산도 그래서 잘 안 굴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성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진짜 무섭게 독일을 따라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능 면에서는 물론 독일이 그래도 한 뼘이라도 더 잘할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뭐 완전히 따라잡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속도나 편의성 이런 데서 충분히 따라잡고 그리고 여러 부품 수급이나 이런 데서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K방산은 그 유럽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K방산에 대해서요. 어떻게 평가했냐면 현지화와 기술의 유연성이 아주 가장 뛰어난 나라고요. 소요기간 대량 생산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한국이 기술과 대량 생산 속도 모든 면에서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부족하다면 아마도 많이 오랜 기간 나토 안에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서로 호환성이나 안정성 정도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호환성이나 안정성도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모든 규격이 미국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그쪽에 신뢰를 얻고 이 시장을 어떻게 개척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제재, 공급망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서 한국의 위상이 바뀌었다는 걸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에 제재와 수출 통제라는 측면에서는요. 기술이 굉장히 민감한 나라에 미국과 유럽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아프리카에 농산물 수출하는 나라에 제재와 수출 통제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한국이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신경 쓰는 수출 통제국입니다. 과거에는 대만이었거든요. TSMC가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이제는 한국으로 바뀌었어요. 반도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러시아의 무기들요. 한국 반도체 없이는 러시아 무기 못 만들어요. 러시아 최첨단 무기, 특히 뭐 급초음속 미사일이나 드론 중에서도 가장 첨단 드론에는 한국산 반도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는 한국산 반도체 손에 넣기 위해 가지고 아주 정말 온 정부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 한국산 반도체를 밀수하려 하고 있고요. 그걸 우리 정부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만큼 이제 국제사회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유지되는 것도요. 한국이 있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돈을 버는 가장 큰 창구는요. 그림자 선단이라고 러시아의 기름을 비밀리에 실어나가는 선단이 있습니다. 그 배들을 누가 만드나요? 오래된 배들이지만 정비하기 좋고 안전한 배를 사용해야 그 유조선들이 잘 움직일 수 있거든요. 중국이나 다른 데서 만들고 뭐 부서지기 쉬운 중고차라도 가성비 좋고 튼튼한 놈을 사야 되는 겁니다. 뭐 미국에 가면 가성비 좋고 튼튼한 중고차라면 도요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배는 한국 배인 겁니다. 그 한국 배들을 러시아가 대규모로 사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들이 사들인 게 아니지만 그 그림자 선단 운행하는 데들이요. 거의 뭐 전체 배의 절반이 한국 배죠. 그래서 한국 없이는 러시아는 무기도 잘 만들 수 없고 그 선단 자체가 국가의 존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EU에서 보기에 어떻겠어요? 야, 한국 니들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좀 단속 좀 해라.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직접 사준 것도 아니고 어디다 다 팔았는데 그게 넘어가서 절로 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는 딜레마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조금은 한국도 과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제 한국의 위상이나 입장이 꼭 그렇게 해서 넘어갈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부분에 국제사회 항의, 특히 EU에서 항의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EU의 항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현재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오늘 내일 계속 때린다고 하고 MOU가 파기된 이후에 새로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미 의회에 낸다고 하고 뭐 각종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저는 그때도 이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는데요. 최종 합의 도장 찍기까지 그 MOU 파기한다, 휴전 뭐 다시 한다 이런 게 한 5번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이제 5번 중에 첫 번째 한 번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생기는 게요. 사실은 분석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모호한 규정, MOU에 대한 모호한 해석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좀 더 본질적인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적인 거는요. 누구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완벽하게 제압했다면 이란이 저렇게 하겠어요? 이란이 미국을 완벽하게 막아냈다고 하면 미국이 저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누구도 이게 전쟁을 시작했는데 누구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고 누구도 멈출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를 보면요. 특히 이란 쪽에서 보면 사실 신정은 작년 겨울만 해도 망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국민 3만 명을 학살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뭐 자기들 입으로도 3천 명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뭐 그렇게 따져보면 혁명수비대라는 군대는 군대의 자격이 없죠. 자국민을 학살하고 그 정권은 저희가 서방의 시각이고 한국의 시각에서 본지 모르겠지만 3만 명을 죽였다면 5.18의 몇 배입니까? 그런 정권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냥 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이죠. 그렇지만 그 악의 정권이 그 미국의 폭격으로 체제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얼마나 죽든 상관이 없고 그러면 이란의 신정체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미 지상군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복속시키지 않는 한 시설이 파괴되고 힘들고 한다고 해도 자신들의 체제만 연장이 된다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굳이 이 전쟁을 여기서 끝내야 될까요? 국민들의 안위 이런 거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설프게 끝냈다가 다시 그런 봉기가 일어난다면 오히려 더 힘들 거잖아요. 철저한 신정 독재 국가로 가기 위한 명분을 또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번 전쟁만큼 좋은 게 없고 이렇게 MOU를 깨고 미국이 폭격해 주는 것만큼 반가운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도 이기지 못한 전쟁, 그리고 누구도 전쟁을 끝낼 명분을 찾지 못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된 이란 전쟁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응은 어떤가요? 전 세계적인 반응은 뭐 좀 황당하겠죠. 또 이거를 뭐 잘됐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빼고는 없을 거예요. 이란 내부에서도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인터넷도 겨우겨우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반응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뭘 봐야 되냐면 결국 이란 국민들의 반응도 뻔하고 이란 정부의 반응도 뻔합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제기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이 전쟁의 향방을 체크하는데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건 미국의 여론입니다. 결국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의 여론을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란 문제에 대한 그 여론 조사를 보면 한 20%대, 많이 나오면 한 29% 정도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 다 반대입니다. 트럼프가 인기가 낮지만 그보다 더 낮은 게 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 거는 4달러라는 중요한 수치가 있습니다. 이 반응은 숫자로 나타납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전쟁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숫자로 봐야 되는데요. 그게 유가고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갤런당 휘발유 가격입니다. 평균 4달러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유가를 보면 이렇게 전쟁이 계속 그 휴전이 끝났다고 하고 매일 폭격이 오가는데도 지금 한 70달러, 80달러 정도 유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걸 보면 여전히 국제사회나 이런 데는 이 전쟁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 제한적이다라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란에서 미군이 거기서 죽지 않는 한, 육상전이 진행되지 않는 한 그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쩌면 이게 참 우픈 얘기일 수 있는데 자기들이 매일 넣는 휘발유 가격이 미국엔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 사람이 뭐 이란에서 몇 명이 죽고 뭐 이런 게 핵이 터지고 말고 미국 사람들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정치에서 그런 대외 전쟁 이슈가 크게 영향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4달러, 갤런당 4달러를 넘어가면 물가도 튀어오르고 그다음에 트럼프 지지율도 낮아지고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지금 우리는 트럼프가 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그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1기 때도요. 코너에 당연히 몰렸었죠. 그때도 뭐 주가도 막 곤두박질 쳐다 다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북한이랑 뭐 또 말싸움하고 막 하느라고 그 지지율이 뭐 30%대로 뭐 역대 가장 낮다 뭐 이런 보도 많이 나왔는데 1기 중간선거 까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트럼프가 역대 대통령 중에 굉장히 선전한 편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원은 당연히 졌는데요. 상원에서 이겼어요. 지금 요즘에 각종 여론조사 보면요. 트럼프의 특징이 뭡니까? 전체 여론조사는 낮아도 지지층 결집시키는 데는 최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또 상원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은 또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안의 반응을 봤을 때는 아직
본격적인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 4달러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앞으로 중요하다라는 것도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국제사회는 유가로 봤을 때는 이 전쟁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이제 이 전쟁이 꽤 오래 간다고 해도 관리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아예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이스라엘 입장에서야 이란 핵이 없어지는 게 절체절명이죠. 사실 우리 워렌 버핏이 늘 말하지만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지금 글로벌 리스크는 핵이라고 말합니다. 김정은한테도 있고 이 핵 점점 보유국이 늘어가잖아요. 핵 보유국이 늘어가면 어디선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선가 터질 때 가장 터지기 쉬운 데가 어디냐? 제가 봤을 땐 거기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쪽에. 이란이 진짜 미친 정권이 나타나면 진짜 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핵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몇 번만 터지면 끝나고 이란은 큰 국토에 9천만 명, 1억이 사는 나라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절대적으로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인기가 없는 총리였습니다만 이 전쟁에 대한 지지율은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네타냐후라는 사람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진짜 인기 없는 지도자였고 가자 사태가 나서 결국 가장 자신이 유능하다고 했던 안보에서마저도 허점을 보여줬다고 해서 인기가 급락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 전쟁으로 기사회생을 했죠. 더군다나 올 10월 말까지 이스라엘 총선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멈출 이유가 없어요. 계속 가서 이 전쟁을 가지고 총선을 치러서 정권 연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옳으냐 그르냐로 보면 그런 거지만 너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런 거지만 정치는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고 그 명분에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대로 가게 되는 게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아주 완벽한 기회가 왔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MOU 맺어가지고 그 휴전한다고 했을 때는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아마 제안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7월 8일 날인가요?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상선을 때렸잖아요. 뭐 아마 그날 자다가 일어나는 게 뭐 벌떡 일어나서 박수 쳤을 겁니다. 네타냐후는 아마 자신을 이제 살려준 최고의 한 방이었죠. 이란이 네타냐후를 위해서 거의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네타냐후는 이 전쟁에 모든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뭐 보도에는요, 뭐 트럼프하고 네타냐후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 그래서 서로 뭐 트럼프가 전화를 걸어서 나 아니었으면 구속됐을 놈이라는 뭐 이런 말까지도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영원한 동맹입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뭐 우리가 지금 뭐 미국 정치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정파를 떠나서 유태인의 미국 정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거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약간 트럼프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저는 사실은 이스라엘 뭐 여기서 이스라엘은 네타냐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트럼프 머리 꼭대기에서 사실은 트럼프를 잡고 데리고 논다고까지 한다면 좀 심한 표현이고요. 트럼프를 잡고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트럼프도 대단한 사람이죠. 1차 때 대통령을 하고 2차 때 떨어지고 세 번째 다시 된 사람이니까 미국에 이런 사람이 뭐 거의 없는데 트럼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정치적 역정을 보면 네타냐후는 진짜 불사조입니다. 처음 총리를 한 게 1996년이고요. 그럼 지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에 총리를 처음 했고요. 총리하고 그 다음에 잃었다가 2009년에 또 총리해서 한 10몇 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몇 개월 잃었다가 다시 총리해서 지금까지 총리를 3차례에 걸쳐서 근 20년을 한 사람입니다. 18년 몇 개월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노회한 정치인이 트럼프를 그냥 잡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잡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요. 확실히 이 정치적 기술이 네타냐후가 얼마나 뛰어난지 제가 느끼는 게 이 전쟁에 트럼프를 끼어들인 것도 네타냐후가 트럼프한테 이렇게 폭격하고 우리가 하면 이란 정권 바뀐다라고 설득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미국 CIA나 이런 데서는 안 그럴 것 같다라고 보고를 올렸는데도 트럼프가 한 거잖아요. 왜냐면 네타냐후가 정치인으로서 확실한 설득의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머리 꼭대기가 있고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잘 말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리고 지금의 네타냐후는 미국의 패권, 미국의 국방력을 제 생각에는요. 자신들의 레버리지를 삼고 자신들은 때리고 숨을 땐 미국 뒤에 숨고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미국이란 레버리지를 사실은 미국은 보통 다른 나라를 레버리지로 이용하는데 이스라엘은 미국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전 세계의 거의 유일한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가자 지구에 대해서 대응할 때도 처음에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정착촌 문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인권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행동이 저희가 칭찬해 줄 만한 행동은 사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은 아니지만 특히 북한 문제나 이런 데서 특히 대북 문제 이런 데서 한국과 보조를 맞춰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긴 하지만 특히 인권 문제나 이런 데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좀 문제가 참 확실히 있어요. 문제가 확실히 있는 나라고 유럽에서도 특히 독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했는데 최근에 독일이 이스라엘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나 특히 이스라엘 극우 세력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보편적인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유럽도 이스라엘과 떨어지고 다 이제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고 영국마저도 이스라엘의 무기를 못 팔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버티고 힘을 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이 미국을 지렛대 삼고 미국이 이스라엘 하자는 대로 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아주 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 뭐라고 보시나요?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자면요. 어느 누구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승리하고 이란을 해결했다라고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네가 무슨 승리했어? 우리가 버텨낸 거지. 우리는 미국에 맞서 싸워가지고 대등하게 경기를 했어. 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합의점을 찾기가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식으로 서로에게 모호하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모호하게 합의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MOU가 깨지고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깊게 들어가는 거는 이 전쟁을 했지만 누구도 이기지 못했고 그 누구에게도 승리 선언을 할 수 없고 결국은 이란 내부의 강경론자들, 이란 내부의 강성론자들이 정권을 잡아서 오히려 더 악화됐다. 라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본다면요. 요게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경론자들은 여기서 멈출 이유가 없거든요. 미국이 때려주면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은 강화되고 이란 내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처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미국은 뭐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정신 승리하듯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해서 그만두고 싶지만 또 이스라엘은 또 달라요. 지금 미국이 계약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라가지를 않잖아요. 지금까지 봤듯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을 또 못 움직이도록 지렛대로 써서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온갖 로비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차가 너무 크고요. 이란 내부에서도 강경파들은 말을 안 듣고 이런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결론을 내기에는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중동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어떤 전문가가 한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류 역사 전쟁의 절반이 그 지역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원래 혼란스러웠고 아마 100년 후에도 혼란스러울 거고 1000년 후에도 아마도 지금까지처럼 보면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세력이 맞붙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란 전쟁으로 놓고 보면요. 저는 예전에는 그래도 중간 선거 전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가를 보면 이거는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점점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물가가 좀 더 떨어진다거나 여러 이제 경기 둔화로 인해서 해서 하면 또 유가도 또 이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유가도 또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전쟁은 그냥 낮은 강도의 그 휴전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요. 갤런당 4달러, 갤런당 4달러가 넘어서 막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는 한 미국인들에게 이거는 그냥 CNN이나 TV로 보는 전쟁입니다. 자기들의 삶과는 전혀 투표권과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낮은 강도의 전쟁과 짧은 휴전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으로 어쩌면 오래 갈 수도 있다. 중간선거 이후까지도. 물론 그 전에 휴전이 될 확률이 더 크지만요. 그리고 오늘이 7월 14일인데 후티 반군이요. 사우디의 휴전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후티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군이잖아요. 그 왜 그랬느냐? 그 사나공항이라는 데를 사우디가 폭격했다라는 이유인데 이것도 뭐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후티가 이렇게 하는 건 뭐냐? 이란이 호르무즈를 먹고
호르무즈를 하면 후티가 홍해 쪽을 막겠다는 겁니다. 양쪽을 막아서 레버리지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 그러면 더 혼란해지는 겁니다. 계속 혼란스럽게 해서 국제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식으로 상황이 반복돼 갈 우려가 높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